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누군가에겐 잊혀진 전쟁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특집 총대총 M1 게런드 소총대 M189230 모식나강 소총. 지난번 1라운드 조작성 대결에선 무승부가 났는데 이번 2라운드에서는 이 게런드와 모신나강의 위력과 사거리 그리고 명중률 데이터를 통해 두 총의 실사 성능을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자고. 사용탄의 성능이 이게 승부의 관건이 되겠구만. 그렇지. 일단 게런드 소총 전용탄부터 시작해보자고. M1 게런드에 사용되는 탄은 1906년에 개발된 39경탄, 즉 7.61이 63 규격의 3006 스프링필드 탄이야. 그러니까 몇 차례 개량을 거쳐 2차 대전 때 미군이 사용했던 건 플랫베이스 타입의 M2 풀메탈 재킷탄이었고 6.25 때도 바로 이 탄을 주력으로 사용했어. 총구 운동 에너지는 약 3,600줄이지. 모신나강은 이 전용탄과 함께 세트 메뉴로 개발됐어. 처음 사용했던 탄은 7.62mm 54 규격의 M1891탄이야. 탄자 앞부분이 뭉뚝한 이 중량탄이라 탄속도 느리고 운동 에너지도 2,500줄밖에 안 나와. 그런데 1908년부터 탄자 끝부분이 뾰족한 플랫 베이스 타입의 풀메탈 재킷 경량탄을 쓰면서부터 탄속이 확 빨라졌지. 덕분에 운동 에너지가 3,600줄 수준으로 대폭 향상됐는데 2차 대전을 거쳐 6.25 당시에도 이 경량탄을 주력으로 썼어. 탄 크기만 놓고 보면 게런드 전용탄이 훨씬 큰데 이게 운동 에너지는 동급이네? 모신나강 총열이 120mm 더 길거든. 그래서인지 이 유효 사거리도 모신나강이 500m로 게런드보다 40m 더 길어. 그 정도면 차이가 없다고 봐야지. 그걸 뭔 소리래? 6.25가 한창이던 1952년 미 육군 작전연구소에서 2차 대전과 6.25의 교전 기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어. 보병끼리의 교전은 대부분 300야드, 그러니까 274m 내에서 발생했고 조준 사격으로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거리는 100야드, 91m 이내였다는 내용이지. 어차피 뭐 두 총 모두 유효 사거리가 300야드를 훌쩍 넘어가니까 실용적인 면에선 차이가 없다. 그렇지. 이번에 명중률을 한번 따져보자고. 게런드의 경우 M2탄을 썼을 때 평균적으로 3에서 3호화 정도야. 즉 100야드 거리에서 3, 4인치의 탄착군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모신나강은 볼트 액션 방식이라 명중률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야? 게런드랑 별 차이 없어. 이 보병용으로 지급된 경량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3에서 4무화 수준이야. 그거밖에 안 돼? 이 정도면 군용 호총으로는 평균적인 수준이지. M16이나 AK-47도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 모신나강이 이 우크라이나의 장작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무자비하게 대량 생산됐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모신나강의 기본 설계가 우수하다는 증거지. 정리를 해보자면 두 총의 한 발 한 발의 위력과 사거리, 명중률은 동급. 하지만 장탄수와 연사력까지 고려한다면 종합적인 실사 성능 대결에선 게런드가 유리하다고 봐야겠구만. 그렇지 뭐. 근데 말이야, 이 두 총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엔 얘기가 달라져.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북한군은 소련군의 군사 편제와 그 훈련 방식들을 거의 그대로 도입을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은 또 저격수를 대규모로 운용했던 걸로 상당히 유명했었죠. 북한군도 그 편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 전쟁 중 북한군의 편집표를 살펴보면은 분대장 한 명이 파파샤를 들고 부분대장 역시 파파샤를 듭니다. 그 아래로 보총수가 7명, 그다음에 경기관 총사수 1명, 그러면 그 다음이 저격수입니다. 북한군은 저격수 혹은 세조자를 써서 조격수라는 용어로 이제 전쟁 중에 이들을 불렀는데, 물론 이 저격수들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격수처럼 각 소총마다 조준경을 달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인지는 사실 지금까지 문헌으로서는 정확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6.25 전쟁 중 미국이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했던 문서들을 살펴보면은 북한군이 저격수에 관련된 교범은 물론 심지어 저격수 수첩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서 사살한 국군 혹은 미군에 관련된 전공을 기입하도록 만든 수첩이 있어요.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중국군의 그 저격수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고지전 단계에 들어가고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사실 고지전이라는 전장 환경 자체가 저격수들이 활동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유엔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뭐 저격 능선 이란 용어들도 사실은 유엔군이 그 능선을 점령하고 확보한 과정에서 중국군 저격수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였거든요. 그만큼
북한군과 중국군이 저격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응한 방법으로서 미군도 1952년서부터는 M1 소총의 그 2.2배율 M84 조준경을 장착한 M1C 혹은 M1D 저격용 소총을 이제 적극적으로 운용을 했었고, 미 해병대에서는 사실상 준제식에 해당되는 저격용 소총으로서 M1C, M1D를 운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스코프도 없이 이게 저격이 가능한가? 스코프 없이 저격하는 건 뭐 사실 놀랄 일도 아니지. 겨울 전쟁 당시 이 소련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핀란드의 저격수 시모 헤이웨가 맨눈 저격으로 유명했잖아. 참고로 그 양반이 사용했던 총은 핀란드판 모신나강 M28이었어. 신기하네. 게런드랑 모신나강 둘 다 명중률 면에서는 동급인데 모신나강이 저격용으로 더 유리했던 이유가 뭐지? 두 총이 명중률 면에서 동급이란 얘기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명중률을 말하는 거고, 대량 생산된 모신나강 중에서도 특별히 잘 만든 총들이 있었어. 그런 걸 골라서 저격용으로 사용했다? 그렇지. 그리고 이 저격용으로 사용했던 탄은 보틀테일 탄이었어. 이게 원래 그 기관총용으로 사용했던 탄인데 이걸 쓰면 명중률과 사거리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지. 그런데 이 모신나강은 근본적으로 볼트 액션 방식이라 격발할 때 이 총열에 전해지는 진동이 반자동 방식인 게런드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명중률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지. 저격 성능 대결에서는 확실히 이게 게런드가 밀리는구만. 좋아. 그럼 마지막 라운드 두 총의 내국성 대결로 넘어가 보자고. 모신나강의 내구성은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지. 소련에서 개발된 총이니만큼 이 강추위를 상정하고 설계해서 그런지 독수전쟁 때도 그랬지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추웠던 전투로 손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도 중공군이 쓰던 모신나강은 정상 작동했어. 그 당시 미군이 쓰던 게런드는 어땠는데? 3006탄 가스압이 뭐 워낙 세니까 그럭저럭 뭐 작동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수동식으로 조작하는 이 모신나강에 비하면 관리가 훨씬 까다로웠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M1 카빈에 비하면 양반이었잖아. M1 카빈은 뭐 작동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이 총몸이 약해서 백병전을 할 때 한번 확 후려치면 그대로 뭐 개머리판이 부러져 나갔다고 하더라고. 백병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모신나강하고 게런드에다가 착검하고 백병전을 치를 땐 어떤 쪽이 유리할 것 같아? 글쎄, 두 총이 사용하는 총검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 기사님, 설명해 주시죠. 총검의 그 길이 면에서는 모신나강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 스파이크형이라고 부르는 아주 길다란 꼬챙이 형태의 총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파이크식 총검은 이 모신나강이 개발되었던 러시아의 그 환경적 특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추운 지방에서의 사람들은, 군인들은 그 피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검하면 생각하는 칼 형태의 총검으로는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의 총검들은 대체로 이렇게 모신나강에 달리는 것처럼 스파이크 형태로 뭐 진화를 하기 마련이고, 그 형태가 이 모신나강의 역사를 타고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M1 소총에 사용되고 있는 대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그 흔한 형태의 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손잡이와 그 핸드가드가 달려있고 양날 칼이 달려있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전형적인 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파이크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찌르기에 능통하고, 또 반면 또 칼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신나강의 총검과 M1 소총의 총검은 일시적으로 그 설계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태를 나타냈던 것이고, 각각의 장점을 드러내는 영역도 당연히 달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총검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 힘들고, 역시 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6.25 때 이 백병전이 실제로 자주 벌어졌나? 참전 용사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참혹했던 백병전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백병전이 없을 수 없었지. 그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높은 산악 지형에서 벌어지는 고지전의 경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서 보급이 어려워. 그래서 인력으로 실어 나르다 보니 탄약이나 수류탄이 떨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건 아군과 적군 모두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양측 모두 이 최후의 수단으로 백병전을 벌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설사 탄약이 충분하다고 해도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적이 10m 이내로 접근했을 경우엔 총보다 총검이 훨씬 믿음직한 무기였어. 물론 야간전에는 얘기가 달라지지. 항공 지원이 가능한 낮에는 주로 국군이 고지를 차지했어. 하지만 항공 지원이 불가능한 밤에는 북한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고지를 탈환하는 소모전이 끊임없이 계속됐지. 아이고야. 참전 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피하 식별이 어려운 야간전에선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무기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두 총에 대한 하계사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자고. 개인적으로 이 모신나강 소총과 M1 소총의 우열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M1 소총의 편을 좀 더 들고 싶습니다. 왜냐면 두 총의 그 기본적인 성능들, 뭐 예를 들면 사거리나 명중률 같은 경우에는 두 소총의 성능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M1 소총은 사용자가 충분히 훈련만 받았다면 모신나강보다 훨씬 더 많은 화력을 뿜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전투에서든 근접전에서든 훨씬 더 유리한 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1 소총이 전투용으로는 좀 더 훌륭한 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다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따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전쟁은 이 두 소총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M1 소총이 뭐 북한군의 모신나강 소총보다 좋았다 나빴다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병사들이 체감하는 전장은 훨씬 더 단순히 소총의 성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참전자들은 자신들의 소총이나 북한군의 소총에 대해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지만 북한군들이 들고 왔던 따발총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 따발총. 독소전쟁 때는 소련을 구한 총이었지만 6.25 전쟁 때는 우리에게 정말 악몽 같은 총이었구만.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악몽 같은 따발총에 맞서 고군분투했던 우리 국군의 총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자고. 오케이, 지금까지 환장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